우려하고 있는 게 저 뒤에 먹구름이 보이는 거죠. 비는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올해 2023년에 경기 둔화에 따라서 비가 올 것이라고 봤는데 점점 구름은 뒤로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구름이 사라지지는 않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선뜻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거죠.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그래요. 수강료 없는 특급 강의 맞습니다. 박영희님과 함께하고 있는 목돈연구소. 오늘 증시연구소 열리는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5월에는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지만 이분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자, 소장님 일단요.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가 한 건이 딱 걸렸대요. 공매도 이거 요즘 상황 어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공매도에 대해서 뭐 보는 시각들이 다 다양하고 개인 투자분들이 뭐 하기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에다 뭐 여러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는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불법이라는 거, 공매도 자체가 제도가 있고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금융기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법이라든지 규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내부 규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발표는 무려 70여 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입니까? 관행입니까? 제가 금융당국자라면 정말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이게 한두 건이 이뤄진다라면 이거는 뭐 불법이다. 니네를 제재할 수 있죠. 70여 건이 벌어진 게 불법입니까? 관행입니까? 더군다나 이게 처음 발생한 겁니까?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작년 말에도 금융당국이 몇 건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았었던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으면 금융당국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가 되냐 안 되냐, 공매도가 뭐 맞냐 틀리냐의 문제보다는 있는 제도조차 관리를 못한다라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 가서 누구를 믿고 매매를 하겠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빠르게 검색을 좀 해볼게요. 회초리가 어떤 나무로 만들어야 제일 아프죠? 이게 버드나무로 할까요? 그래요. 회초리가 어떤 게 제일 아픈지 검색해야 되는 그런 시점 같습니다. 자, 차영주 소장님 일갈과 함께 시작을 해주셨는데 5월의 첫 거래일이에요. 네. 환율이 급등하는데 장은 또 나쁘지 않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우리가 관행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환율이 좀 약하면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사후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물론 사전적으로 원화가 약세되는 이유는 달러 대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체력에 대한 부분도 있죠. 최근에 무역 적자가 심해지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표면상 드러나는 원화 약세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호재일 수가 없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원화가 약세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오기 어렵죠. 그렇죠. 환차손을 볼 수밖에 네.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특징이 보이고 네.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 시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소장님?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유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유를 있는 찾지 현상을 말고. 봐야 되는 거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 매매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고객예탁금이 45조였습니다. 52조까지 늘었거든요. 물론 신용잔고도 15조에서 20조까지 늘었죠.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단순하게 주식시장에 약 10조 정도의 돈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주식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 환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글로벌 자금의 동향이죠. 글로벌 자금의 동향을 보면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빠져나와서 신흥국으로 들어옵니다. 신흥국으로 들어오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만 사니까. 네. 채권형과 같은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그 투자자들이 혼돈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상식을 놓고 보면 이게 원화가 약세이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뭐 매도 의견을 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강하지? 있는 그대로 보라라는 거죠.
남는 돈이 갈 데가 없군요. 글로벌 유동성이 뭔가는 사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안 오른 앞으로 오를 것 같은 거 고르다 보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산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정말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국내 시장을 좋게 본다라면 돈은 들어오고 있으면 살 게 많아져야 되죠. 근데 삼성전자만 산다라고 본다라면 그것도 희한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거죠. 삼성전자는 채권형과 같은 주식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과 상관없이 여차하면 그러니까 선물 플레이를 통해서 돈을 빼기도 쉽죠. 근데 만약에 다른 무슨 뭐 자동차라든지 물론 자동차도 사긴 합니다만 여러 다른 걸 갖고 있으면 만에 하나 돈을 빼야 되는 상황에서 빼기가 어렵죠. 하지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쉽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사는 이유, 하이닉스는 안 사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받아주니까. 네. 그래요. 5월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5월에는 팔아라. 네. 5월에 팔아야 되는 시점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또 특히 이제 4월 달에 웰스파고에서 5월이 되기 전에 팔아라. 그쵸.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5월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죠. 2023년에 대해서 글로벌이 주식이 이렇게 강하리라고 예측했었던 금융기관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강했죠. 강하게 1분기 달려왔고 4월까지 오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기 둔화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1분기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쉬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멀리 가려면 쉬었다 가야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최근에 호흡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한번 좀 쉬어가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이 저는 겹쳤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무게중심을 충분히 둘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예단하기보다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거보다는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주고 있는 주식시장의 현황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됩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을 보면 네. 개인은 명확하게 코스닥이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에만 거의 투자를 올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렇죠. 지금 개인이 2조 넘게 사들이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러한 지금 현상은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면들은 몇 가지가 있죠. 네. 최근에 이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이후에 코스닥 신용이 코스피 신용을 앞지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이럴 정도이다 보니 상당히 코스닥 신용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번에 SG 사태에서도 보여주듯이 이게 만약에 그 신용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떨어질 때는 이게 또 비수처럼 또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예단보다는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보다죠. 우리가 이제 저는 이런 표현을 종종 드리는데 반에서 한 5등 하던 친구가 이번에 뭐 집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너 그래요. 이번엔 너 10등까지 떨어져도 내가 엄마가 인정해 줄게. 근데 얘가 한 7, 8등 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죠. Not bad. 네. 근데 네. 5등보단 떨어졌지만 그래도 10등까지는 봐줄게. 근데 7, 8등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지금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게 저 뒤에 먹구름이 보이는 거죠. 비는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올해 2023년에 경기 둔화에 따라서 비가 올 것이라고 봤는데 점점 구름은 뒤로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구름이 사라지진 않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선뜻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은 너무 그렇게 공포감에 쌓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네. 언제든지 공포가 몰아치게 된다라면 급작스럽게 장마비처럼 내릴 수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나서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코스닥에서 좀 빼서 코스피로 옮겨요? 아니면 있는 거는 좀 가지고 있어봐요? 저는 첫 번째 방법은 개인 투자들이 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코스닥을 빼서 코스피를 간다라는 것은 뭐 말하기는 좀 쉬운 부분들이지만 그러면 코스피에 어떤 종목을 사야 돼? 뭘 사야 돼? 구체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안주를 찾는 거죠. 그러면 대안주를 찾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 언제 와? 그러면 근데 만약에 대안주가 빠져 있으면 이걸 손절하고 이쪽으로 와? 현실적으로 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있는 것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주식을 보유 비중이 없다라면 그러면 급하죠. 마음은 급하죠.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건 다음 기회를 노려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포지션을 더 늘리지 마시고 네. 추가로 들어갈까 말까 하는 분은 한 템포 쉬어가셔도 늦지 않는다.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 쉰다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건 네.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가끔 보다 보면 이 현금도 하나의 종목처럼 다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금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현금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무궁무진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특정 종목으로 바뀌는 순간 외통수죠. 파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이런 것도 생활 팁으로 보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주식을 사고 싶어요. 잔고에 계좌가 있으면. 근데 지금 이제 증권회사 이거 하나의 팁인데 그 CMA를 내가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놓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 1시간 뒤에 종목을 사고 싶다? CMA 매도하고 종목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 버튼을 CMA를 누르시면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으면 뭔가 이렇게 좀 포만감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것도 하나의 팁이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신중하라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해주시는데 이거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최근에 증시에서 도대체 SG 사태는 본질이 뭐냐. 다들 자기가 피해자래요. 시가총액이 8조 원이 사라졌는데 내가 돈 벌었다는 사람은 없고 다 피해자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본질이 뭡니까? 돈 번 사람은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죠. 지금 돈 번 사람은 내가 돈 벌었다고 얘기를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로 보고 지금 다 피해자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 기본적인 상식. 저도 뭐 관련 뉴스들을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최근에 나온 부분들을 보면 내가 계좌번호도 모르고 무엇을 샀는지도 모르고 내가 대출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렇게 하셨는지 그거는 그분들은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설명조차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목적은 뭐였죠? 그냥 저 사람 믿고 하면 수익이죠. 돈이 벌린다는 거잖아. 그분들은 투자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베팅하신 거예요. 최소한 내 계좌, 내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고 맡기면 돈 벌어준대. 그러면 다 끝이야. 이게 불법이든 뭐든 상관없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법 공매도를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하신 거예요. 본인도 불법인 거 알아요. 하지만 몰랐었다? 그거는 뭐 말조차 안 되는 거죠. 본인도 이게 내 계좌번호를 넘겨주고 내 인증 그 개인 그걸 넘겨줬다라는 것은 불법인 걸 안 거죠. 하지만 목적은 뭐죠? 자신의 욕심이었죠. 근데 그 욕심은 영원히 지속이 안 되는 게 발빠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차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불법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증시에서 최근 들어서 참 여러 가지 변동성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와중에 미국에서는 은행이 하나 더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은행이 하나 더 문을 닫았는데 미국에서 나온 PC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물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5월에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 완전히 끝나고 연말에 금리 내릴 거다. 이게 시장에 그냥 거의 컨센서스와 같은 기대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연준이 시장의 기대를 거스를까요? 항상 그 시장이 보고 싶은 걸 봐왔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연준은 작년서부터 갈 길을 따박따박 걸어왔고요. 이번에 이제 25p 금리를 올리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모 방송에서 파월의 굴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파월 의장 이번에 금리 인상을 잘 안 다루고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더라고요. 다들 안 다루죠. 예, 2022년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일주일 전부터 지금 뭐 금리 올리냐 마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건데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니, 목적지가 다 와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패가 보인다라는 거고 한 가지 저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지 말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상태고 미국도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게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재정 적자 부담도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리는 문제가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것을 고원 금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개마 고원이라는 거 학교 때 배웠죠. 그런 것처럼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는 게 고원 금리인데 이 고원 금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평균 11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돼도 내년 초까지는 물론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뭐 이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연준은 아직까지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어떤 뭐 힌트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다라는 거죠. 물론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의견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이 그것을 예견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 또한 저는 하나의 뇌피셜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실적이 그리고 뭐 국내외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반도체 회사들 말고는 예상보다 실적들이 괜찮은 편인데 애플, AMD, 퀄컴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 전체적으로 무늬만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무늬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그런 거죠. 1분기까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를 좀 통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현대기아차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테슬라가 긴장해야 될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나온 거거든요. 기아가 영업이익률로 테슬라 꺾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뉴스인데 근데 여기서 시장의 투자자들의 이게 불안감 뭐냐면 저 멀리 보이는 먹구름이 아직 해소돼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MS라든지 알파벳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약간의 경기 둔화가 이제 첫 번째는 경기 둔화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고 2021년과 같은 어떤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성장세는 꺾였지만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정도거든요. 그렇지만 경기 둔화의 본격적인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미래를 예단 못한다. 특별히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럴 정도로 지금 기업들도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으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데 물론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2분기, 3분기 수주장구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기업들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마음 한 곳에서 영원히 가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쭉 추진력을 받아야 되는데 추진력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늬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실적이 좋았어도 여기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마음에 찜찜한 구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기업에 따라 다른데 네. 예를 들면 뭐 현대로템 특정 기업 이제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이던스도 잘 나왔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죠. 오늘 실적 나온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가이던스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온 기업들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네. 겁니다. 잘 나왔고 계속 잘 나올 기업이 있고 잘 나왔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거 있고 지금 LCC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동안 안 좋았지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건 밀고 갈 걸로 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실적 시즌의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과 기업들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걱정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 대신 한 가지 오히려 이게 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라면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죠. 다 안 좋은데 군계 일학이 나타나는 거죠. 뭔가 실적이 잘 나오는 거.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 뭐 한 3일 사이에 한 20% 넘게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다 안 좋다는데 얘는 이렇게까지 좋아?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되면 맥이 확 몰리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투자의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이 반도체에서 자동차로 바뀌었다. 네. 그리고 이게 숫자로 나타나거든요. 1분기 실적을 보면 우리가 조 단위로 장사를 잘했단 말이야 보이는데 IRA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IRA법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좀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출렁거릴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GV70이 미국에서 혜택을 못 받은 것처럼 네. 미국은 계속해서 조금씩 앞서가요. 이 법을 강화하면서 우리 이제 따라가는 형국이고 저는 그거보다는 현대기아와 테슬라를 한꺼번에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영업이익률로 보면 테슬라가 11%가 나왔는데 직전 영업이익률 18%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기아 같은 경우 12% 나왔는데 지난번에 영업이익률 9%였습니다. 영업이익률. 판과에서 이익을 몇 프로 내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영업이익률이 현대기아차가 올라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현대기아차 우리 현기차라고 하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 영업이익이 약 6조입니다. 네. 테슬라가 3조고요. 테슬라보다 2배의 지금 캐시를 번 거. 그러니까 캐시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영업이익을 냈어요. 지금 테슬라가 나타낸 전략은 뭐죠?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가격 인하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면서 일종의 뭐 변형된 치킨 게임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치킨 게임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 물론 그 잉여 현금 흐름이 테슬라가 좋은데 네. 지금 이 정도의 현상이라면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 현금을 급속도로 소진했죠.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현금을 보유를 했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졌죠. 이렇게 된다라면 현대기아차가 테슬라와의 싸움에 있어서 조금 뭐 재무적으로는 승기를 잡았다. 네. 저는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1분기에 돈 잘 벌었지만 앞으로는 글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글쎄의 근거는 뭐예요? 일단 뭐 경기가 둔화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내구재 소비입니다. 내구재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자동차죠. 뭐 한 4, 5년 만에 차를 바꾼다라고 하면 이번에 차를 바꾸고 싶은데 내가 조금 뭐 상황이 좀 그래. 그러면 한 1, 2년 더 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려스러운 거죠.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경기가 좌우를 하게 되겠네요. 지금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